요즘 뉴스만 켜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소식이 정말 끊이질 않죠. 그런데 이런 공격들 대체 누가, 어떻게, 또 왜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일 터지는 헤드라인 그 뒤에 숨어 있는 현대 사이버 공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숫자죠. 단 하나의 랜섬웨어 조직이 벌어들인 돈이 무려 2,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몇몇 해커의 장난 수준이 아니에요. 사이버 범죄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범죄 산업의 위협은요,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죠.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해외 공장이 바로 이 랜섬웨어 공격 한 방에 멈춰서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넷마블마저 해킹의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됐죠.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라인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보까지 이제는 정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딱 한 곳에서만 유출된 데이터의 양입니다. 1.7TB.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고화질 영화 수백 편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용량이에요. 여기엔 회사의 핵심 기밀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전부 다 들어있었죠.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공격자들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넷마블 해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이용자의 수입니다. 611만 명. 이분들의 이름,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된 거죠. 이 숫자는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어쩌면 내 친구나 가족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실제 피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최근 우리 사회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두 사건의 피해를 종합해보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장 가동이 멈추고 핵심 데이터가 통째로 털렸죠. 넷마블의 경우는 피해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활성 이용자 611만 명은 물론이고요. 휴면 계정까지 합쳐서 무려 1,100만 개의 아이디가 노출됐습니다. 심지어 게임 이용자도 아닌 고객센터 문의자나 입사 지원자의 정보까지 새어나갔다고 하니 이건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대담한 공격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제 사건의 겉모습을 넘어서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내부를 한번 해부해보죠. 이번 LG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조직은 바로 아키라라는 랜섬웨어 그룹입니다. 이들은 요즘 가장 악명 높은 공격 그룹 중 하나인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이들을 케이스 스터디 삼아서 최신 공격 수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키라의 공격 방식은요,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 같아요. 첫째, 일단 회사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보안이 허술한 원격 접속 통로, 그러니까 VPN을 찾아서 몰래 침투하는 거죠. 둘째, 잠복합니다. 들키지 않게 유령 같은 관리자 계정을 슬쩍 만들어 놓고 경비 시스템인 백신 프로그램을 꺼버려요. 셋째,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을 어지럽히기 전에 먼저 값비싼 보석들,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데이터를 싹 훔쳐냅니다. 이때 파일질라처럼 아주 평범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처럼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모든 문을 잠가버리고 파일 암호화, 협박을 시작하는 거죠. 돈 안 내면 당신네 회사 보석 세상에 다 공개해버릴 거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현대 랜섬웨어를 훨씬 더 악랄하게 만드는 이중갈치라는 전술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파일만 잠그고 열쇠 값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데이터를 싹 훔쳐나간 다음에 파일을 풀어주는 값 따로, 훔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값 따로, 이렇게 두 번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마비와 기밀 유출이라는 두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아키라의 공격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크고 또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 환경의 일부일 뿐이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사이버 전쟁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위협의 진화 속도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순히 파일을 잠그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돈만 내면 공격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등장했고, 이중갈취는 이제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격 대상을 찾고 국가 간의 분쟁이 사이버 공간으로 번지며 우리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에 심어진 악성 코드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I의 놀라운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AI는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위협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방어를 자동화해주죠. 이게 바로 보안을 위한 AI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AI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격자들은 우리의 AI를 속이거나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오염시켜서 무력화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I 자체를 위험 보완도 필요해지는 거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AI의 영역으로 옮겨붙은 셈입니다. 공격은 갈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Living off the land. 우리말로 하면 현지 조달이라는 전술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비유하자면 도둑이 쇠지렛대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집안에 원래 있던 망치를 사용해서 문을 부수는 것과 같아요. 해커가 새로운 악성 코드를 심는 대신에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파워쉘 같은 정상적인 관리 도구를 공격에 쓰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스템 관리자의 정상적인 활동 같아서 보안 시스템이 이걸 알아채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좀 암울한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이 지능적인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효과적인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사이버 안보국 CISA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해라 꼭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3가지 방어법이 있습니다. 첫째, 업데이트입니다. 이미 알려진 구멍, 즉 취약점은 바로바로 막아야 합니다. 둘째, 다중인증, MFA입니다. 비밀번호는 언제든 뚫릴 수 있어요. 반드시 추가 인증 단계를 거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오프라인 백업입니다. 만에 하나 최악의 사태가 터지더라도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마련해둬야 하는 거죠. 단순히 개별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방어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벽, 즉 방화벽을 높이 쌓고 성화는 안전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성 안에 들어온 사람도 계속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 경비원이 CCTV를 밤새도록 지켜보는 방식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침입자를 찾아내고 즉각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관제 센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불이 난 뒤에야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연기가 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예측 기반의 방어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각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FBI 관계자의 말에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히 돈이나 데이터를 훔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 시스템을 멈추게 하고 학교 행정을 마비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이 낳는 파급 효과는 이렇게나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기업은 사업이 멈추고 막대한 손실을 입겠죠. 그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도난당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수백만 명의 고객들, 바로 우리들의 정보는 범죄 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어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공격을 100% 막아내는 완벽한 방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대신 공격을 받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 바로 사이버 복원력을 기르는 것이 새로운 핵심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 분석을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와 기업, 그리고 바로 당신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공격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복원력을 갖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